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아시아 통화 평가 절하와 미중 금융 대결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엔화의 하락이 가장 극적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엔화는 달러 대비 50% 이상 평가 절하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추가로 10% 더 하락하여 1달러당 158엔을 돌파하며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화, 인도 루피, 인도네시아 루피아, 베트남 동, 필리핀 페소 등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도 새로운 매도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으며 G20 본회의 중 한국 재무장관과 일본 재무대신이 만나 한화와 엔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상황은 또 한 번 아시아 통화 방어전을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일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자본이 다른 국가의 통화와 자산을 매도하고 이를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돌아가 고수익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의 자산 가치를 대폭 하락시키며 이후 미국은 다시 금리를 인하하고 저렴해진 자산을 사들입니다. 이른바 약탈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한일 양국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인데 아직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중국을 떠난 다음 날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중국의 주권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고,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외신은 미국이 중국의 일부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은 약탈과 반격의 미중 금융전쟁이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7월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사이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작년 말 연준은 올해 3월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때 전 세계는 안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계획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에서는 올해 미국이 한 번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JP모건은 미국 금리가 8%까지 오를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초 미국 노동부는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예상을 초과해 30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작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어졌고, 미국 매파들이 다시 대두되어 아시아 통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비농업 고용 데이터는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의 고용 데이터는 이렇게 좋은 것일까요? 데이터가 조작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고 정치인들은 데이터의 객관성에는 신경 쓰지 않으며 데이터가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미 연준은 현재 금리 인하를 늦추고 싶어 하지만 높은 금리는 미국 자신에게도 큰 고통을 주며 자칫하면 자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재정과 금융 시스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7%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미국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는 이번 금리 인상이 미국의 진정한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달러 패권을 위해 세계에는 세 가지 유형의 국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체계와의 연관성이 약한 국가들로 이란과 러시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탈달러화를 강력히 지지하는 국가들로서 미국이 문명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약탈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가 덜 발달된 지역들로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우수한 자산이 많지 않아 미국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이들을 약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국가들로서 이들은 달러 체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 미국이 약탈하기에 이상적인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와 벌크 상품을 모두 달러로 구매해야 하며 많은 산업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을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여 수출하고, 달러의 움직임은 이러한 경제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약탈 전략에 매우 적합합니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고, 일본, 한국, 인도, 중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도는 법치가 부족하여 자본이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고, 산업 및 광업 자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국가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가장 큰 목표는 중국인데,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해외 자본에 쉽게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중국 내부를 와해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적인 약점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규모가 충분히 크고 관련된 산업이 많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점이 본질적으로 취약하며 미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쉬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 기업의 달러 부채가 미국이 중국 자산을 겨냥한 약점 타격 지점이 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은 달러 부채를 저렴하게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자율이 보통 4%에서 7% 정도였지만, 당시 중국 국내 규제는 부동산 기업의 은행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만약 비정상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큰 돈을 빌리려면 비용이 15%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의 가치 상승 폭이 위안화 가치 상승 예측치인 10%를 초과할 것이라는 점이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만기 상환 시 동일한 위안화로 더 많은 달러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 원금을 적게 갚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 내 부동산 기업들은 과거에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운 달러 부채를 빌렸습니다. 이 부채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차례로 상환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여 중국의 부동산 기업을 조종할 수 있는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 연준은 2022년 1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때 금리를 인상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매우 심각했지만 이것이 주요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미 2021년 상반기부터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당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의 시작,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입니다. 2020년 세계의 레드라인 정책으로 인해 긴축 정책의 필요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때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는 극대화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어 판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달러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이 상환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게다가 해외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 국내 부동산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연이어 하향 조정을 하게 되어 부동산 기업들의 차환 발행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각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달러 부채가 잇따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헝다, 룽촨, 비구이유안, 스마우 등이 잇따라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일부는 아예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자본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맞아요. 미국의 전략은 이러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은 주택 구매자들의 신뢰를 크게 흔들 것이고,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상실되면 중국 전체 부동산 산업이 더욱 붕괴될 것이며, 결국 은행에는 막대한 부실 채권만 남게 되어 금융업도 함께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시나리오대로라면 중국판 금융위기가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미국은 중국 정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독특해서 어떤 문제도 철저히 감출 수 있습니다. 중국의 토지는 국유이고 은행도 국유이며, 부동산 산업에 부실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국채나 특별 채권, 금융 채권으로 그 구멍을 메울 수 있어서 건설이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실 채권이 아닙니다. 중국 부동산 가격 데이터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집값과 땅값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규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매자가 줄어든 것뿐입니다. 은행의 담보물이 장부상으로 가치가 하락하지 않으면 금융위기는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수단들이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부동산 산업에 의해 부담을 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스템적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 이를 통해 위안화를 공격하려는 시도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려움 속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내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여 높은 금리 차이를 통해 위안화를 평가절하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위안화는 약 0.5%만 평가절하되었을 뿐 이는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 중 가장 낮은 평가절하율입니다. 여기서 중국 중앙은행이 큰 역할을 했죠. 중국 국내의 대출 금리는 매우 낮지만 위안화가 해외에서 공매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기관이 위안화를 빌릴 때 금리를 6% 이상으로 설정하여 높은 금리인 위안화를 빌려 팔아치우려는 시도를 막습니다. 만약 이렇게 높은 장벽이 공매도 자본을 막지 못한다면 중국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 수출로 지난 몇십 년 동안 3.2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쌓아 외환 보유 세계 1위였었죠. 누군가 대량으로 위안화를 팔아 환율을 떨어뜨리려 한다면 중국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 위안화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팔든지 중국은 그만큼 사들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수단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크게 변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중앙은행은 5,45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는 이미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미국은 매년 지불하는 이자 비용이 미국 군사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국채를 구매할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전에 대규모 매입자였던 중국은 이제 미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했고 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주요 목적 중 하나였지만 중국은 미 국채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었습니다. 옐런의 방중은 잠시 동안 신뢰를 가져왔지만 그것 또한 곧 사라졌고 그 이후 세계 신용평가 기관이 중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미국 정치인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사실 중국이 미국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보유한 달러를 다른 나라에 빌려준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아 얻은 일부 달러를 가지고 다른 개발도상국에 빌려주어 이들이 미국 달러 부채를 상환하고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중국에 진 빚을 점진적으로 위안화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안화의 이자율이 보통 달러의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이는 이들 국가의 부채 부담을 줄여줍니다. 중국이 다른 국가의 미국 국채를 위안화 부채로 대체하면 이들 국가는 위안화를 벌어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이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이 보유한 다른 일부 달러는 미국 경제가 흔들린 후 다른 국가의 자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모두 달러로 이루어지며 결국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다른 국가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고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기초를 다져 놓았는데 며칠 후 중국이 그 기초 아래에 큰 구멍을 뚫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빈번하게 중국을 방문하고 제재와 여론 압박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핵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중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하여 비유를 하자면 저혈당과 고혈압 같은 상황이라고 보며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높은 지출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미국의 실물 경제는 금융 비용을 줄여야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 전에 한 차례 더 약탈을 완성하지 않으면 미국의 달러 패권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항상 성공해왔던 약탈 전략이 이번에 실패하면 미국은 체면을 잃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전략을 다시 사용하려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패권 등의 권리는 두려움을 조성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패권도 사라지고 따라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금융 전쟁에서 약하게 보일 것이며 이는 달러 패권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확대해 경제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과잉 생산 능력의 압박을 받고 있어 이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해 경제를 자극해야 할 텐데 연준의 높은 금리가 중국의 금리 인하를 제한하고 있어 대폭적인 금리 인하는 미중 간의 금리 차이를 벌려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현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 주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밀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결국 두 강대국은 극한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경제를 착취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아시아 통합 평가 절하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베트남을 예로 들어보면 지난 1년 동안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가 5분의 1 정도 줄어들어 베트남 동은 크게 평가절하되었고 일부 도시의 집값은 40% 이상 폭락하여 완전히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는데 중요한 점은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와 싼 값에 자산을 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토지 사유화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의 지분 소유 비율도 전혀 제한하지 않아 한때 외국 자본이 베트남 고정 자산의 49.2%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이는 외국 자본이 베트남 경제 활동의 절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한 회사의 매출만 해도 베트남 GDP의 거의 20%에 달하고 인당 2,000달러의 저렴한 인건비와 국제 자본의 유입 덕분에 지난 몇 년간 베트남의 GDP는 고속 성장하여 세계의 공장을 이어받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질주하던 베트남도 결국 급격한 달러 강세에 발목이 잡혀 달러 금리 인상 기간 동안 베트남의 집값은 크게 하락했고 토지 담보 고강도 레버리지 게임에 참여한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1,200개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부동산 위기는 은행 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졌고 특히 420은행의 경우 예금이 80% 급감하여 이 속도대로라면 반년 안에 파산할 수도 있으며 베트남 전체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420은행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제조업도 큰 타격을 입어 달러 금리 인상과 유럽 및 미국의 소비 침체로 베트남의 주문이 줄어들었고 많은 기업들이 몇 달 동안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외국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한 베트남 경제는 매우 취약해졌으며 국제 자본이 철수하면 경제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베트남의 외채는 GDP의 70%를 차지하고 달러 기반 외채 총액은 외환 보유고의 2배를 넘기 때문에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모든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도 상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제 자본은 베트남 경제를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며 중국도 이 과정에서 기회를 엿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인터뷰에서 작은 나라들은 진영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가가 식탁 위에 있지 않으면 메뉴에 올라간다고도 했습니다. 분명히 베트남은 지금 메뉴에 올라가 먹잇감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의존하는 일본과 한국도 결국 수탈을 피할 수 없으며 최근 일본 엔화는 헤지펀드들의 공격적인 공매도로 크게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일본은 다음 수탈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엔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은 최근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제로 금리 시대를 끝냈지만 금리 인상 폭은 단 0.1%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엔화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국제 자본은 더욱 대담하게 엔화를 공매도하고 있으며 일본은 현재 한국과 협력하여 통화 방어전을 벌이고 있지만 한화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며 당시 한국의 대기업들은 거의 모두 외국 자본에 잠식당했고 삼성, 현대, SK 등의 기업들은 서방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 등 아시아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필리핀은 3월에 금리를 25bp 인상했고 6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으며 태국은 금리 인하를 계획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고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대규모로 루피아를 매입해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 방어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미중 금융 대결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미국은 지연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하루라도 더 버티며 가능한 한 많은 상대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우위를 차지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you